사실 영국의 그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여행이 끝나는 것은 출발점에 도착했을 때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세상을 여행하러 다니지만 뭔가를 찾으러 다니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온다는 건데 네. 우리 과학기술의 결국 종착점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 오는 건지도 몰라요. 각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했지만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을 가장 모방해 보려는 노력, 자신을 만들어 보려는, 사실 그게 우리가 믿기로 신이 했다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린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음에 치타만큼 빨리 뛰지도 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인간에 집착을 하고 이걸 모사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좀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 되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뇌과학을 이제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는 생물학적 로봇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조금 위험하다 생각. 위험하다. 위험하다. 사실 이제 인간과 비슷해졌다는 말씀하시죠.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감을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책상과 교감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 수준, AI의 수준은 과연 우리 인간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인가? 과연 인공지능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가?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인공지능 우리가 뭐 피해 갈 수도 없고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주제라서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설렙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설레는데 그 설렘을 잠시 좀 넣어놓고 네네네. 본격적인 토크 나누기 전에 늘 거쳐가는 순서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와 친해지는 순서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짧고 굵은 강연을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자, 오늘 놀라운 5분의 강연을 해주실 현자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강정수라고 합니다.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넷플릭스를 리모컨 없이 틀어줘요. 아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도 틀어줘요.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인간이 창작했던 그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 거고요. 인공지능은 경제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논문 쓸 때 도움 받고 그렇죠. 이런 거. 논문 쓸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행 갈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쇼핑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단히 유명한 NVIDIA의 대표 젠슨 왕입니다. 젠슨 왕은 지금의 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iPhone moment for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과폰 모멘트가 뭐지? 2007년에 이 사과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는 전화하는 것, 문자 메시지하는 것, 음악. 몇 개, 음악 정도 있고 이튠스에서 그다음에 다운받죠. 이메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능은 사실 다른 휴대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세상이 변한 것은 2008년 앱이 출시돼서부터죠. 즉 애플 말고도 또는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만드는 앱들을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예를 들면 쇼핑을 하고 싶다라면 쇼핑 앱을 사는 거고, 이성과 만나고 싶다라면 데이팅 앱을 쓰는 거고, 우리가 또 돈을 누구에게 보내고 송금하고 싶으면 요즘은 다양한 은행 앱들을 쓰는 것처럼 이 앱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과 스마트폰 사이에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앱이 중요했구나.
이 앱이 오면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 구조가 바뀌고 큰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변해버렸던 것. 네. 일상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과폰 모멘트 4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변할 수 있는 시작점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는 것이 젠슨왕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네.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펼쳐질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그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 한 기자가 노르웨이로 처음으로 노르웨이로 여행을 갑니다. 뉴욕타임즈에 있는 세일런이라는 기자인데요. 4일간 노르웨이를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낯선 땅이었고 초행길이고 사전조사도 없었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행사의 도움도 받지 않는데 어휴. 여행을 아주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본인이 호텔을 고르지도 않았고 교통편, 비행기표도 예약하지 않았고 숙소도 알아보지 않았고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다 누가 도와줬냐면 여행 AI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여행 계획을 짜주고 숙소를 예약해주고 그리고 교통편을 갖다가 안내해주고 비행기표를 구매해주고 다 이 AI가 인간 비서처럼 다 계획을 짜준 거죠. 유료예요? 아직 무료입니다. 여기 또 무료라는 무료예요? 거죠. 네, 무료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11월 16일부터 24일 시간이 비는데 2박 3일 언제 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는 2박 3일 가고 싶은데 그때 비행기표하고 호텔 비용도 저렴하게 계획을 짜죠. 그리고 나는 호텔은 3성급 또는 4성급 이상은 꼭 원해. 근데 나는 꼭 라면을 먹고 싶지도 않고 온천을 하고 싶지도 않아. 오히려 나는 정원이 이쁜 곳에서 꼭 차를 마시고 싶어.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30분 단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짜줍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준다고요? 정확하게 짜줍니다. 어머, 한번 징그러워. 보시죠, 영상. 네, 한번 보자. 네. 보시는 것처럼 2박 3일 일정을 짜게 되면은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호텔 정보를 좀 얘기를 해주고 첫째 날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날 그래서 비행기표는 여기서 구매를 바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필요하다. 나온다고? 시아나? 그다음에 호텔도 바로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예약을 하게 되고 호텔 위치도 알 수 있고 세상이 도대체 어떤 심지어는 세상이 저것을 엑셀 테이블로도 만들어줘서 제가 인쇄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지에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30분 뒤에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니까 지금 호텔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스마트폰 앱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AI가 여행 AI가 저희에게 다가온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송 박사님, 인공지능은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원리 자체는 되게 다양한데요. 근데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제 우리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의 가장 기반은 결국 그 알파고로 유명했던 딥러닝 기술이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그 인공신경망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히 말하면은 가상의 뇌를 그냥 컴퓨터 안에 구현한 거예요. 그게 뭐가 간단해요? 가상의 뇌를 컴퓨터에 문장은 간단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뇌는 결국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네.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좀 일정 시점 이 정도 된 것 같다 했을 때 보내는 이런 원리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거든요. 근데 학습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김태훈 교수님이 어떤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번 틀렸어. 근데 3번, 4번 틀렸어. 그럼 더 이상 김태훈 교수님이 하는 말이 홍정현 씨한테 중요하게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뉴런도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 뉴런이 전달한 게 맞았냐, 틀렸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을 쉽게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은
보편 근사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많은 그러니까 큰 규모의 이제 인공신경만 구형만 하면은 누구든 우리는 묘사해낼 수 있다. 간단하네. 생각보다 쉽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이해하신 것 같아. 그럼 결국 그러면 AI라는 기술도 인간의 뇌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모방한 아이디어를 거죠. 받아서 그렇죠.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지능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있는 이 지능을 만드는 기계를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능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동물도 지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쟤네도 우리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애초에. 네네. 그래서 그 2023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관련 100대 인물 중에 한 명, 유명한 SF 작가죠. 테드 창. 테드 창은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 차라리 응용통계라고 하자. 응용통계.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답을 산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지. 분석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계학에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응용통계라고 부르지 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맞아. 또 다른 언어학자 에밀리 벤더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확률적 앵무새 같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따라하는데 그냥 확률에 기반한다는 거죠. 예, 예, 예. 혹시 두 분께서는 인간은 확률적 앵무새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 공격 들어왔어. 공격 들어왔어. 진짜 궁금해서요. 새로운 회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확률적 앵무새. 예를 들어 사회화라는 표현도 생각해보면은 배우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나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우리도 학습을 해나가는 그렇지. 거인데 결국 우리도 그런 학습된 그 패턴으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랑 인공지능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 인공지능이랑 언어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겠다고 느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닮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의식.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화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과연 사회화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클라우드 연결이라고 만약에 설명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네. 인간에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학적인 논쟁이고 좀 더 세게 싸워주세요. 다 있지. 원숭이가 사회화가 안 되고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거울을 보여줬을 때 때려요.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뭐야 이놈 하고. 근데 얘가 사회화가 되면 얘가 나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충분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 너무 공감합니다. 아, 나도 이게 참 중간에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아는 좀 착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떡하나 저 사람. 그거는 너무 환원주의로 가요. 사실 자아가 잘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과학자들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대단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아나 의식이나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일지 모르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의식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잘 생명조차 아직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는 사이비 이과였어. 나는 자아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각이 지금 손에서 들어오는 촉각이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뭐 냄새도 있고 입에 미각도 있고 이 감각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서 뇌의 다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왜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사람이 이걸 통합적으로 느낀다는 개념이 꼭 필요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다 따로따로 들어왔잖아요. 네. 실제로 정신병이 생기면은 네. 자아가 분열돼 가지고 네. 자기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교묘하게 하나의 자아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제 눈 여기 머리 여기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저 앞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존재하는데 그게 자아가 있다는 증명은 아니에요. 자아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고요. 모른다.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있어야 될 이유도 되게 명확하지 않고 와 이렇게 이게 또 같은 그 문과 이과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갈리고 자아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온 게 사실 인문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설에서도 내면이라는 공간을 일단 만들고 그 안에 내면의 소리를 집어넣는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 자아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문과 쪽에서 충분히 그 아니, 생각을 안 돼, 하게 안 돼, 안 돼. 만들거든요. 레드썬. 안 돼. 나오세요. 예. 여기 말리면 안 됩니다. 그 김상욱 교수님도 분명히 그거는 증명하기 어렵다. 있는지 없는지 사실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또 거고.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뇌가 하나인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뇌가 일단 적어도 반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각자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거 속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아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의외로 그 단단한 기반 위에 있지는 않다. 교수님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예.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큰 맘 먹으면 진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를 뭐 공격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범죄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건데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는데 영국 본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억 원을 계좌 이체하라는 명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340억? 근데 그러고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보스가 연락을 해서 화상회의를 해야 된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화상회의? 그래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말 자기 보스가 화상회의에 등장을 해 있고 자기가 아는 직원들도 들어와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빨리 돈을 이체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는 급하게 이체를 해요. 그게 맞는 근데 메일이구나 하고. 이게 이제 딥페이크로 만든 다 가짜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현재의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범죄에 활용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써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인 거죠. 지금.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 같아지면 사람이 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 늘 따라오죠. 우리 인본주의 문과 선생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예술 노동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뭐 번역으로 치면 의뢰를 하는 쪽에서 예전에는 번역가한테 번역하는 전체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를 했다면 지금은 AI 번역을 한번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의 번역물을 주고 이거 검수만 해주세요라고 줘요. 근데 실제로 그 창작자의 관점에서는 그 디테일 잡는 게 일이거든요. 훨씬 큰 일이고 중간에 그 초안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AI를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계급이 또 나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계급이라고 하면 인간 안에서의 계급이요? 네. 인간 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렇죠.
니콜라스 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2013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뇌에 뭔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안 해요. 네. 그리고 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니까 일상의 기억도 머릿속에 없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다 스마트폰 보고 아 이때 그 사진 이때 그 사진 합니다. 이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생각을 안 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만의 차별화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런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가 된다 그랬거든요. 호모 데우스가 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정말 제대로 이용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무용 계급,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데 왜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왜 100m 달리기를 할까? 예. 우리가 더 잘 뛰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동차보다 더 느리지만 우리끼리 뛰는 것에 가치를 주겠어. 인간끼리 뛰어서 그중에 1등으로 뛴 사람에게 상금도 주고 금메달도 주고 이러겠어 하면은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 만들더라도 그러면 상업적인 음악은 인공지능이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로 가는 순간 대단히 불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인간이 어디에 좀 더 가치를 줄 수 그렇죠. 있는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수많은 잡일들을 하고 우리는 인공지능과 겹치는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